칼바람 속에 한겨울밤 10시 퇴근길 버스 정류장. 나는 한도윤 35세 회사원.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다. 기상청 속보에서는 올해 최강 한파라고 했다. 체감 온도 영하 15도.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미쳐버릴 수준의 추위였다. 나는 코트 깃을 세우고 시계를 봤다. 버스까지 12분 남았다. 평소처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퇴근 후의 무기력함. 내일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거란 생각.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그때였다. 정류장 한쪽 벤치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류장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뭔가가 자꾸 눈길을 끌었다. 그 사람은 떨고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떨림.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몸 전체가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경련하듯, 마치 공포에 질려 있듯. 나는 옆눈질로 그 사람을 관찰했다. 할아버지였다. 76세 정도로 보이는 노인. 하지만 외모는 그것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이상했다. 옷은 얇은 점퍼 하나뿐이었다. 겨울옷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 그 아래는 얇은 면바지.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겨울 한복판에 슬리퍼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복장이었다. 손은 창백하고 부어 있었다. 동상 초기 증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집이 어디? 누구? 목소리는 흐릿했다. 마치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다. 현실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쓰지만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른 척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 다른 누군가 도와줄 거니까. 하지만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저 사람이 이곳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지? 밤 10시. 한파 속의 강추위. 얇은 옷에 길을 모르는 노인. 그 조합은 죽음을 의미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의 피로감, 일상의 무기력함, 타인과의 관계에 지친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귀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일어섰다. 나는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할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극도의 공포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깨어난 것처럼. 누구신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누구예요?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신가요? 집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흐릿하게 중얼거렸다. 집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온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듯 속삭였다. 김영호.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었다. 이건 뭔가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내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 불안감은 할아버지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예상치 못한 것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직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랑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갈까요?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내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몸무게가 생각보다 가볍다는 걸 느꼈다. 마치 한숨 정도에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정류장을 떠났다. 버스 정류장에는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집 거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속 흔들리고만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계속 반복했다. 기계처럼, 마치 녹음기처럼. 나는 할아버지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간단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순응했다. 마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옷을 벗기면서 나는 할아버지의 몸을 봤다. 그리고 내 호흡이 멎었다. 등에는 손가락 끝 크기의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최근 것들이었다. 일주일 이내의 것으로 보였다. 누군가가 때린 흔적처럼 보였다.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다. 얕은 상처들. 마치 무언가를 잡다가 난 상처 같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쓸려나간 자국처럼. 팔뚝에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줬다. 내 옷.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따뜻함이 가장 중요했다. 할아버지, 뭐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죽이라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이었다. 내가 할아버지를 침대에 누이자 그는 지쳐서 잠에 빠져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를 지켜봤다. 거실에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저 사람의 가족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정도 되면 누군가는 찾고 있어야 하는데. 이 질문은 나 자신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책임감, 불안감, 그리고 호기심. 밤 12시쯤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자다 깼는지 아니면 악몽을 꾼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명백했다. 나는 할아버지 침실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계단. 미안하네, 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누구나러. 할아버지의 말은 불완전했다. 마치 파괴된 기억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는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할아버지, 지금 안전해요. 여기는 안전한 집이에요. 할아버지는 서서히 진정되었다. 내 목소리가 그에게는 안전함 역할을 했던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었다. 저 사람을 언제까지 여기에 둬야 하는 걸까? 저 상처들은 뭐지? 누가 그랬을까? 왜 가족이 찾지 않지? 새벽 4시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의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기억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스캔 결과로 보면 충격에 의한 일시성 치매 증상도 보이네요. 의사는 더 덧붙였다. 혹시 최근에 큰 충격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나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그저 공허한 눈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족분과 함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주었다. 기록을 남겼다. 실종자 신고로 등록되었다. 다음 날부터 수소문을 시작할 거라고 했다. 가족분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말은 자신감 있었다. 마치 그런 건 일상이라는 듯.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내 핸드폰에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경찰에 직접 전화했다. 혹시 그분을 찾는 가족이 나타났어요? 아직은 없네요. 계속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실종자요? 꽤 많습니다. 그 대답은 나를 절망케 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그 일주일간 천천히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여전히 흐렸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다. 어떻게 가족이 없을 수 있지? 이 나이면 자녀가 있을 거고, 손주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찾고 있어야 한다. 근데 왜 아무도 없는 거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심을 심어놨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점점 더 복잡한 책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점점 내 집에 머물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그의 보호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옷주머니를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결정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동전 몇 개, 낡은 휴지,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에 있는 찢어진 쪽지 하나.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찢어진 쪽지에는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힐 수 있었다. 프리미엄 요양병원, 오세진 주치,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글귀, 전원 금지. 나는 그 글씨를 봤을 때 무언가가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전원 금지. 그것은 의료 용어였다. 환자가 시설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 지시사항이었다. 즉, 김영호 할아버지는 어떤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그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프리미엄 요양병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 혹시 김영호라는 환자가 거기 있었습니까? 전화 저쪽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너무나 즉각적이었다.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아, 최근에 혹시 나가신 환자 중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보호되어 있어서. 전화 저쪽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목소리 톤이 변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톤이었다. 나는 즉시 감을 알았다. 여기다. 내가 찾던 단서가 여기 있었다. 나는 요양병원 건물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주변을 관찰했다. CCTV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1층 입구, 연문, 주차장. 마치 교도소처럼. 그리고 나는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할아버지를 데려간 직후 본 그 남자들을 다시 목격했다. 우리 집 근처에서 맴도는 2명의 남자들. 그들이 요양병원 입구 근처에도 있었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내가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내 집에 있었다. 나는 급히 귀가했다. 할아버지는 안전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더 불안해 보였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는 나를 도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해 옛날 기억이 자꾸만.
할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민윤. 할아버지는 흐릿하게 말했다. 누군가의 이름 같은데. 민윤? 누구인가요? 모르겠어. 근데 그 이름이 자꾸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기억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뭔가 나쁜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계단에서 뭐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치던 것 같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안정해 보였지만 기억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를 재운 후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요양병원, 전원 금지,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단편적인 기억들.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내 직감은 말했다. 이건 뭔가 비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올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 나는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나오다가 그들을 다시 만났다.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보던 두 명의 남자들.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노인 한 분 못 보셨습니까? 나는 조건반사처럼 경계했다. 어떤 노인 말입니까? 이게 사진입니다. 한 남자가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줬다. 그것은 할아버지였다. 정확히는 할아버지의 약 10년 전 사진이었다. 더 건강해 보이는 할아버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 나는 놀라운 척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분, 가족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정중하지 않았다. 나는 그 눈빛을 읽었다. 집요함, 절박함, 그리고 어떤 종류의 위협. 아,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본 적 없는데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게 좋은 의도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남자는 한 번 더 나를 뚫어져라 봤다. 그럼 혹시 이 근처 주택들을 다니며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건 자유인데요.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떠나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봤다. 나는 얼른 그들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이 알 수 없도록. 나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할아버지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 할아버지, 혹시 이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러 온 것 같은데 누구인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봤을 때 그의 반응은 극적이었다. 얼굴의 색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 뭐가? 저 사람들.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다. 저 사람들 날 죽이려고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머, 분명히 날 죽이려고 했어. 할아버지는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로 계속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요양병원, 전원 금지, 정체불명의 남자들, 할아버지의 상처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각, 살인 미수.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노인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무언가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 마음은 급속도로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이었다. 그 다음은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포였다. 나는 문을 잠갔다. 창문의 커튼을 다 내렸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침실로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요. 도윤아, 나 때문에 너까지.
할아버지의 미안함이 담긴 눈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나는 물에 발을 담갔다. 다시 나올 수 없었다.